안녕하십니까, 박성현 교수입니다. 자, 우리가 은행권 취업 노트라는 책을 내게 되었고요. 일단 저는 신한은행에서 한 12년 정도 근무를 했고, 요 은행권 취업에 관련돼서는 한 10년 정도 이렇게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이 금융권에 취업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시험을 보고 어떻게 합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도 많이 했고, 그리고 많은 학생들을 지도하고 같이 고민도 하고 같이 웃기도 하고 울어도 봤습니다. 그런데 금융권은 기본적으로 금융공기업인 산업은행이나 한국은행이나 IBK나 물론 IBK도 많이 바뀌긴 했지만 각각의 제도가 조금씩 다르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제도가 좀 통합되면서 우리가 NCS라는 그런 직무 능력 평가를 보도록 권장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제도가 확실하게 이렇게 정착된 건 아닌데 아마 향후에는 이런 제도들이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2017년도 우리가 채용의 어떤 사자성어, 또 연관된 단어 이렇게 한다면 채용 비리를 꼽죠.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주관적인 지표인 어떤 자기소개서나 면접 등은 좀 배제를 하고 정량적인 지표인 시험 등을 도입하게 되었죠.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는 전체적으로 모든 대기업뿐만 아니라 공기업 또는 금융공기업 또는 금융기업들이 이런 정량적인 지표를 객관화된 지표를 우선시되게 채용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자기소개서가 가장 중요했죠. 그렇죠? 자기소개서의 비중이 낮다는 건 아닙니다. 금융기업들은 자기소개서의 비중이 중요하지만 이 비중이 점차 이제 완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공기업들은 이 자기소개서를 거의 폐지하고 있는 수준에 이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소개서가 아닌 어떤 정량적인 지표인 시험, 특히 주관식 시험도 논란이 많기 때문에 다 객관식 시험으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 논술이라든가 이런 시험들도 금융권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논술 같은 시험도 사라질 것으로 보이고 요 객관적인 시험을 볼 것 같다. 자, 그래서 NCS 체계에 따른 시험을 두 가지를 보죠. 그래서 직업 기초 능력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시안 강사님이 강의를 하는 그런 직업 기초 능력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은행이나 금융권에서 필요한 전문 능력을 이제 평가하게 되죠. 사실 금융기업이다라고 하면 은행이죠, 그렇죠? 다른 금융기관들은 채용 인원이 굉장히 적고, 그 다음에 카드사나 이런 데는 보통 인턴으로 시작해서 정규직을 채용하는 추세에 있고요. 증권사는 안 뽑죠. 거의 안 뽑고. 보험사도 굉장히 적은 인원을 뽑기 때문에 사실상 금융기업이다라고 하면 금융기업 하면 이거 이꼬로 은행이라고 봐야겠죠. 은행에 취업을 하실 텐데 은행은 취업되면 좋죠. 연봉이 일단 5,500에서 6,000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초봉이 남자 기준으로 했을 때요. 그리고 또 복지도 좋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선호하는 직종인데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오히려 이 시험을 통해서 뽑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오히려 더 주관적인 지표보다 뭔가 객관화된 지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원을 해서 이렇게 은행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좀 더 열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이거죠. 이 시험이 이제 어떻게 나오냐 이런 건데 일단 상반기에 신한은행과 기타 은행에서 몇 가지 테스트를 좀 해봤죠. 그러니까 시도를 해봤는데 직업 기초 능력하고 전문 능력이 있다면 전문 능력이 생각보다 어렵다라고 평이 나왔습니다. 전문 능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경제와 금융 쪽의 지식을 물어보는 것과 그다음에 금융 상식이 있겠죠. 그런데 금융 상식은 정말 한도 끝도 없고 밑도 끝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모두 준비할 수는 없고요. 요거 이제 최신 트렌드를 이제 반영해야겠죠. 자, 금융 지식은 경제라는 건 앞에 있는 최동진 강사님께서 강의를 해서 아마 다 들으셨을 테지만
미시와 거시 경제를 좀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굉장히 어렵죠. 자, 금융 지식도 사실 너무나 방대하고 깊이가 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 모두 다 가르칠 수는 없고 우리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은행에 들어가면 이런 것 정도는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좀 편집을 해서 책을 펴내게 됐고요. 제가 요 파트, 요 두 개의 파트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문제는 어려워요. 문제는 어렵고 그리고 이 전공자들 있죠. 경제학과나 또는 경영학과나 이렇게 또는 복수 전공을 했거나 하는 친구들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수준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전공자들은 따라오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쉽고 그죠? 그 다음에 가장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분야 그리고 꼭 알아야 될 분야를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금융 지식을 좀 쌓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경제학과 다르게 요 금융 지식 파트는 우리가 진짜 지금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보면 신문 지상에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서 뭐 이런 거겠죠. 뭐 생활의 어떤 윤택함 이런 걸 누릴 수도 있고요. 생활의 지혜를 얻는다라는 생각으로 이 강의를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딱딱한 경제 지식보다는 좀 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그런 얘기들을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상식에서도 요즘에 가장 트렌드가 되고 핫한 그런 용어들로만 넣습니다. 우리가 매경태셋이나 이런 시험들을 보면 책이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졌어요. 한 10년 전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최신 시사 상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금융 그 지식에 대한 금융 단어들이 굉장히 오래됐고 고리타분하죠. 근데 제가 이걸 만들 때는 최신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면 전문 능력은 좀 더 어려워질 것 같다. 왜냐, NCS라는 건 그 직무에 맞는 사람을 뽑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문 능력은 어려워질 것 같다. 그래서 경제나 금융 지식 파트가 좀 더 변별력을 갖게끔 문제가 나오지 않겠느냐 싶고요. 올해 4,800명 뽑습니다. 금융 기업들이 많이 뽑아요. 그래서 요 금융 지식 쪽으로 포커싱을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 그런데 비전공자가 있을 수 있으니 조금 더 쉽게 재밌게 설명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자,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222페이지가 있습니다. 222페이지. 자, 거기 보면 투자 위험과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세상은 공평합니다. 세상은 공평해서 내가 뭔가 투자를 하고 또 노력을 하고 또 뭔가 내가 비용을 지불하고 이런 거에 대한 대가가 있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뭔가를 바란다? 그건 날도둑놈이죠. 그래서 그런 거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위험은 하나도 지지 않고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런 건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문에 나와 있는 거 있죠. 대박, 그 다음에 이건 투자하면 엄청나게 큰 대박이 난다. 그런 것들은 사실 다 거짓말이라 보면 됩니다. 그런 건 존재할 수 없고요. 그런 게 있다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것에 집중돼서 몰리기 때문에 그러한 수익률을 장기적으로 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공평하다. 자, 그래서 위험과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 일단 가장 안정적인 위험이 없는 것이 어떤 거냐? 위험이 없다. 위험이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곳에 투자를 하면 아무런 위험 없이 그 수익이 고스란히 나오는 거. 그게 뭐가 있죠? 정기예금이 있죠, 우리 그죠? 자, 정기예금은 내가 넣었어요. 그럼 은행에서 주구나 사나 그 수익률을 주죠. 2%다. 약속된 수익률이 2%다 하면 그건 무조건 주죠. 그렇죠? 그 약속된 수익률을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표명금리라고 합니다. 이걸 줍니다. 그죠?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저기 코스닥에 있는 셀트리온 회사,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그 회사에 투자했다고 해보죠. 그러면 그 수익률을 만약에 2% 준다.
1년 동안 투자했더니 2%를 준대요. 그럼 여기에 투자할까요? 절대 아무도 투자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면 어떤 바보가 여기 투자하겠습니까? 여기 투자하겠습니까? 여기서 투자하겠죠. 그러니까 뭔가를 더 줄 겁니다. 그렇죠? 플러스 알파를 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얘는 상대적으로 위험을 0이라고 한다면 이 위험이 뭔가 있을 테고 거기에 따른 수익을 더 줄 텐데 그 위험에 대한 수익을 우리가 위험 보상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더 준다 이거죠. 더 준다. 위험하니까 뭔가라도 좀 덤이라도 더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위험 보상 프리미엄이에요. 자, 그러면 위험하면 수익을 더 주죠. 그렇죠? 안 위험하면 프리미엄이 없겠네요. 자, 그러면 위험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제가 가다가 길에 넘어졌어요. 그래서 무릎이 까졌습니다. 그럼 위험하다고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저기 우리 아랍 단체라든가 아니면 아이스 단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면 위험하다고 하죠. 그런 위험을 우리가 위험이라고 하지 않고 투자에서는 예측이 안 되는 걸 위험하다고 합니다. 예측이 안 된다. 예측이 불가능하다. 예측이 어렵다. 예측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위험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코스닥에 있는 어떤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내년 뒤에 몇 프로가 나올지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 안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정기예금은 2%가 무조건 나오죠.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하고 100% 예측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불확실성 그걸 우리가 예측이 안 된다라고 하고 그걸 위험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 위험의 지표. 그렇다면 위험을 얼마나 많이 이렇게 위험하다라고 하느냐를 나타내는 지표를 우리가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자, 여기도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자, 표준 편차의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표준 편차라는 건 뭐냐? 편차죠, 편차. 표준에서 얼마나 많이 벌어졌느냐 이런 거죠. 그럼 표준이라는 게 뭐죠? 표준은 어떤 가치 중에서 가장 어떤 거죠? 일반적인 값이죠. 그래서 그 값을 우리가 보통 평균이라고 하죠. 평균. 그렇죠? 평균이라고 하고 거기에서 벗어난 정도를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A반이 있고 B반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뒤에도 쭉 나오는 거고요. 요 원리를 알아야 시험에 넓게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자, A라는 반은 수학 시험을 봤는데 50명이 봤습니다. B반도 50명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A반의 평균은 80점이 나왔어요. 그리고 B반의 평균도 80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A반은 50명이 대부분 다 75점, 85점, 73점, 그다음에 87점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80점대 중간에서 다 아이들이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 B반은 특이하게도 30점인 애도 있고 100점인 애도 있고 50점인 애도 있고 80점인 애도 있고 10점인 애도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그래서 합쳐가지고 80점이 됐습니다. 그러면 A에 있는 반에서 한 명을 딱 끄집어내서 이 사람이 80점 근처에 있냐 없냐를 보면 대부분 다 80점 근처에 있죠. 그런데 B반에 있는 딱 뽑았어요. 그럼 얘가 10점인지 80점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80점 근처에 있을 확률이 되게 낮겠죠. 그러다 보니까 A는 뽑았을 때 80점 근처에 있을 어떤 예측이 가능하죠. 그런데 B라는 반은 예측이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우리 투자에서는 뭐가 더 위험하다고 하죠? 요거를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A라는 반은 이 80점을 중점으로 해서 아이들의 분포가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몰려있겠죠? 그렇겠죠? 이게 보통 이게 모여있겠을 테고. B라는 반은 80점을 중점으로 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있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얼마나 많이 평균으로부터 벗어났느냐, 요걸 우리가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가 크면 위험하다라고 합니다. 위험하다. 표준 편차가 작으면 덜 위험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우리 표준 정규 분포라는 식이 있는데
표준 정규 분포라는 건 평균으로부터 모집단의 값, 요런 값들을 말하죠. 요 값들이 얼마나 많이 분포되어 있냐를 나타나는 게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는데, 그럼 이런 A반은 이렇게 모여있겠죠. 이렇게 그렇죠? 아이들이. 그런데 B반은 어떻게 될까요? B반은 이렇게 모여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것을 우리가 더 위험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A라는 반을 봤을 때 평균이 80점이었죠. 그래서 표준 편차를 보니까 10점인 거예요. 그런데 B반을 보니까 B반은 표준 편차가 80점이고 요게 20점이다.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하지 말고 평균을 50점이라고 해보죠. 50점. 50점? 50점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리고 표준 편차가 얘는 한 3점 정도 되고 얘는 10점 정도 된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A반은 평균이 50인데 아이들이 다 어디 분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3점 언저리 내에서 분포되어 있는 거고 B는 모여있긴 한데 이렇게 넓게 분포되어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걸 갖다 측정할 때 그러면 A라는 반에 요 분포도를 봤을 때 얼마나 모여있냐를 나타낼 때 첫 번째는 A라는 반을 다 쪼개가지고 요 정도 한 65% 정도 확률로 모여있는 걸 확인하려면 그 점수대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 표준편차 안에서 범위에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50점이라고 하면 1 표준편차는 얼마죠? 여기가 53점이고 빼기 3점을 하면 47점이죠. 이 안에 아이들이 있을 확률은 65%가 있다 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표준편차 그러면 여기가 얼마죠? 56점이 되고 여기는 44점이 되겠죠. 요 안에 있을 확률 이거는 우리가 95%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만약에 3표준편차 그래서 3표준편차라면 얼마예요? 59점과 41점에서 놀 확률이 몇 프로인 거예요? 99%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반에 99%의 신뢰 수준에서 점수대를 확인해 보면 몇 점에서 몇 점으로 놀 확률이 높냐라고 하면 41점에서 59점 안에 있을 확률이 99%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반을 한번 보죠. 요 반은 자, 99% 수준에서 우리가 요 확률로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3 표준편차라고 했죠. 그러면 3 곱하기 10은 30이니까 30을 더하고 빼면 플러스 20점에서 그렇죠? 30을 더하면 80점 사이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분포가 30점에서 80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잘 보면 A라는 애를 한 명을 딱 뽑아요. 뽑아가지고 쭉 들어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41점에서 59점 안에 있을 확률이 얼마예요? 99%인데 반해서 B반은 애를 딱 뽑았어요. 그럼 얘가 20점에서 80점에 있는 확률이 99%인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죠? B는 평균으로부터 많이 벗어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측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뽑았던 애가 21점일 수도 있고, 이게 50점이 아니잖아요. 근데 얘는 적어도 50점 안에 놀 확률이 되게 높죠. 그러니까 A라는 거는 뭐다? 굉장히 덜 위험하다. B는 더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와서 수익이 높다. 그러면 위험이 높아지는데 그 위험은 뭐에 따라서? 예측에 따라서 요 값들이 위험해진다라고 했고 예측이 더 안 될수록 더 위험하다. 그 위험은 뭐에 따라서? 표준 편차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렇다면 그 표준 편차는 평균으로부터 많이 벗어난 거다. 그래서 그 벗어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있다더라. 자, 이게 바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를 한번 보게 되면 수익과 위험. 그러니까 위험이 증가하면 수익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수익이 낮다. 위험도 낮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이 3번 해볼게요. 위험은 미래 수익의 불확실성으로 반드시
부정적인 의미만 갖는 것은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투자에서의 위험은 변동성이죠. 예측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도 위험이고요. 떨어지는 것도 위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손실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익도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0%를 예측했어요. 그런데 수익이 30%가 났습니다. 그러면 아싸 좋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30%가 났다는 건 잘못하면 마이너스 30%도 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예측한 거에서 많이 벗어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위험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에서는 위험하다는 건 예측이 안 되는 걸 말한다 라는 거. 자, 그래서 네 번째 보면 투자 수익과 위험의 크기는 거의 동행합니다. 같이 가죠. 설명을 드렸죠. 자, 그래서 위험과 수익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자, 어떤 자산을 내가 투자했어요. 그래서 A라는 자산을 투자했는데 A를 10년간 매달 평균을 내본 거예요. 수익률이 얼마인가를 쭉 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10년치 데이터가 있겠죠, 쭉. 그러면은 매달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지표를 측정했으니 120개의 그런 측정치가 있겠죠. 그죠? 그럼 그 측정치를 다 계산해요. 다 더해서 120으로 나눈 게 뭐죠? 평균이죠. 평균값이라고 하는데 이 평균값을 이렇게 단순하게 나눴죠. 이걸 우리가 산술평균이라고 하고요. 자, 그런데 수익이라는 건 수익에 또 뭐가 있죠? 또 수익이 붙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110원이 났습니다. 그럼 110원을 그대로 다시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수익이 생기죠. 그래서 여기서 10%가 났다라고 하면 120원이 되는 게 아니라, 그죠? 121원이 됐죠. 왜냐면 여기 11원이 붙으니까. 이런 복리 개념이 들어가죠. 복리. 그러니까 투자에 투자랍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재투자라고 그래요. 이 산술평균은 재투자 개념이 없죠. 그러니까 투자란 거를 투자했다고 다시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투자한 거로 계속해서 연결하는 그런 투자한 수익률을 뭐라고 그러냐? 기하평균이라고 합니다. 기하평균. 그래서 첫 해에 10%가 나고 둘째 해에 20%가 나면 단순히 두 개의 평균을 내면 몇 프로죠? 15%가 되죠? 그렇죠. 30% 더해서 2를 더하면.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1.1 곱하기 1.2에 루트를 씌우고 1을 뺀 요게 기하평균인데 요렇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요렇게. 그래서 계산해보면 요 값은 대략 1.1에다가 1.2를 곱하면 1.32가 되고 빼면 14.89%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기하평균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우리가 말하는 단순 평균하는 수익률은 요 산술평균으로 계산하면 안 되고 기하평균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해 가셨죠? 단순한 산술평균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뒤에 문제에서 나오게 됩니다. 9번 문제 보게 되면 나오게 되니까 그때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여러 해의 수익률을 합하여 투자기구는 나눈 것이다. 그래서 2번에 4번에 보게 되면 산술평균은 과거의 여러 기간에 걸친 투자 수익률을 계산하는 가장 적절한 법이다. 아니라고 그랬죠? 기하평균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뭐 다 산수 시간, 수학 시간에 배운 거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수익률은 산술평균이 아니라 기하평균으로 계산이 된다. 라는 거로 계산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게 되면 자, 이 공식은 많이 물어봐요. 피셔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자, 명목 이자율이라는 건 실질 이자율 더하기 인플레이션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은행에서 아까 명목금리라는 걸 알려줬죠. 은행에서 정기예금으로 5%를 준다 라고 하는 건 그 해에 3%의 물가 상승률이 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내가 먹는 이자는 얼마예요? 2%밖에 안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5%를 다 먹더라도 그 먹은 거는
인플레이션을 만큼 뺀 것만큼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2%만큼이 수익이 납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피셔의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 명목금리가 뭐였죠? 내가 투자할 때에서 위험이 제로일 때 받을 수 있는 수익률이죠. 그렇죠? 수익률이 될 거예요. 그러면 위험을 추가적으로 안는다면 어떤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면 뭐가 붙죠? 플러스 알파가 붙죠. 그 플러스 알파를 뭐라고 그랬다? 위험 보상 프리미어라고 했죠. 그래서 거기 보면 위험 보상 프리미엄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위험 보상 프리미어가 거기서 몇 프로예요? 지금 5%죠. 그죠? 자, 여기서 문제에서는 실질 이자율 2%, 인플레이션 2%예요. 그래서 명목이자가 4%입니다. 이거는 내가 위험이 없는, 그걸 우리가 영어로 리스크 프리라고 합니다. RF라고 그래서 리스크 프리인 상태에서는 원하는 수익률이 4%가 되고요. 그런데 내가 위험한 거 투자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아니면 나 투자 안 할래요 라는 게 바로 위험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고, 그 몇 프로인 거예요?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거죠. 나 9% 아니면 이 자산에 투자 안 해. 왜냐? 위험하니까. 이거 안 주면 나 뭐야? 그냥 투자할래. 그냥 정기예금 투자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위험 보상 수익률이다 라는 거. 자, 4번 문제를 보게 되면 포트폴리오의 가중평균 수익률을 구해라. 가중평균이라는 건 그예요. 가중평균은 전체 자산에서 각 개별 자산이 차지하는 요게 가중이죠. 가중평균이죠. 그죠? 자, 거기에 해당하는 수익률을 곱하면 이게 바로 가중평균 수익률이고, 그렇다면 각각의 개별치들을 다 더하면 그게 뭐죠? 전체 수익률이 되겠죠. 그렇죠? 본 문제에서는 자, 전체 자산은 얼마죠? 300만원, 300만원, 400만원이니까 전체는 1000만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식형 펀드에는 1000만원분의 300을 투자했으니까 30%만큼 투자했는데 마이너스 30%죠. 자, 그 다음에 채권형 펀드는 30%를 투자했죠. 그래서 투자 수익률은 10%가 났어요. 그렇죠? 자, 리츠 펀드가 뭐죠? 리츠 펀드? 부동산 펀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자하는 걸 리츠 펀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리츠라고 있죠. 이렇게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다. 자, 그래서 10분의 4 곱하기 20%죠. 20% 이렇게 해서 다 더해주면 이게 바로 뭐다? 가중평균 수익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산과 표준편차가 나오는데요. 좀 전에 표준편차 그런 얘기를 했었죠. 평균에서 많이 벗어난 정도를 나타내주는 걸 우리가 표준편차라고 했는데, 표준편차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아이들의 학생 점수들이 쫙 있겠죠. 근데 여기서 평균값이 있을 거예요. 아까 50점이다 라고 하면, 그러면 평균값을 다 뺍니다. 다 빼서 제곱을 해서 싹 다 더해준 게 뭐죠? 이게 바로 분산이죠. 그렇죠? 그래서 각 개별 모수로 나눠준 게 분산인데, 개별 모수로. 그러면 그 분산이라는 수치는 표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운 게 뭐죠? 표준편차죠. 한마디로 분산이 크거나 표준편차가 크면 그건 뭐예요? 위험이 크다. 한마디로 평균에서 벗어난 게 크다. 그래서 벗어난 게 크니까 위험하다. 이렇게 평가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분산이나 표준편차가 크면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분산이나 표준편차가 클수록 위험이 커진다. 자, 수익률의 확률 분포 정도를 나타낸다. 아까 설명했듯이 평균이 있으면 평균에서 분산이나 표준편차가 크면 요 지표가 이렇게 넓게 나온다라고 했죠. 만약 표준편차가 크면 작다라고 하면 모여있다 그렇죠. 이렇게. 그죠?
모수가 모여 있어요. 그래서 평균으로부터 요렇게밖에 안 되니까 예측이 되게 잘 되죠. 그런데 요렇게 퍼져 있으면 예측이 될까요? 안 되죠. 여기 있는 수치랑 여기 있는 수치랑 차이가 많이 나니까 예측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분포가 좁을수록 예측이 잘 된다. 분포가 넓을수록 예측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더 위험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위험하다는 걸 측정하죠? 위험하다는 거는 보상률을 더 많이 달라는 거예요. 야, 그 자산 위험하네. 그러면 위험 보상 풀이의 위험이 적으면 나 투자 안 할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건 바로 내가 원하는 대가가 커진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확률 분포가 좁을수록 덜 위험하다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우리가 여기 하나 기억할 걸. 총 위험이라고 합니다. 이걸 총 위험이 뭐냐? 총 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의 합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지금 제가 가르쳐드리는 이 모든 과목은 여러분이 은행에 들어가시면 다 시험 과목입니다. 이게 다 뭐 펀드를 팔거나 아니면 뭐 ELS를 팔거나 파생 상품 팔거나 뭐 팔 때 다 나오는 거예요. 다 지금 공부해 놓으시면 나중에 다 써먹을 수 있습니다. 한번 공부해 놓으시면 나중에 다 써먹을 수 있고요. 뭐 은행 FP라든가 뭐 기타 자격증을 공부하셨거나 학교에서 배우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신 내용이겠죠. 그래서 비전공자들은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은 틀렸죠. 자, 그래서 요 총위험을 표준편차라고 하고 요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의 합을 총위험이라고 한다. 자, 체계적 위험은 다시 한번 베타라고 합니다. 베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체계적 위험은 베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을 보게 되면 자, 요게 아까 설명을 했었죠. 자, 평균값이 있어요. 자, 평균값이 지금 얼마죠? 10이고 표준편차가 7%예요. 그런데 범위가 몇 프로죠? 17하고 얘가 3이죠. 그러면 표준편차를 몇 번 뺀 거죠? 한 번 뺀 거죠? 그렇죠? 한 번 더 하고 한 번 뺀 거죠? 그러면 이 안에 범위 있을 확률이 몇 프로다라고 했죠? 아까? 68%라고 했죠? 68%. 그러면 이 표준편차 안에 요거 안에 들 확률은 몇 프로죠? 7 더하면 24가 되고 여기는 2 표준편차가 되고 여기는 얼마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요거는 95%. 뭐 끝자리까지는 안 외우셔도 돼요. 95%다. 자, 3 표준편차. 그러니까 여기 31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11이 되겠죠? 이 범위 안에 있을 확률이 뭐다? 99%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표준편차 안에 있기 때문에 68%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배원리와 변동계수가 나오는데 이것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배원리는 아마 시험에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주식을 쫙 선택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상장되어 있는 게 코스닥과 코스피를 합치면 1200개의 회사가 있어요. 1200개. 이제 많죠? 그쵸? 그래서 코스피하고 코스닥 합친 게 한 12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외의 회사들은 더 많겠죠? 우리나라에 뭐 중소기업도 많고 뭐 중견기업도 많으니까. 이거는 상장된 회사예요. 상장이라는 거는 우리 거래소, 우리 거래소라고 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뭐 이런 게 있죠. 코넥스는 빼고 코스피하고 거래소하고 코스닥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시장만을 얘기하는 거고 이 회사가 1200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어떤 회사가 쭉 있어요. 막 이렇게 많이 있겠죠. 회사가 막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A라는 회사하고 B라는 회사가 있는데 회사의 수익률은 똑같이 줘요.
10%씩 똑같이 주는데 여긴 위험이 3%고 여긴 5%입니다. 그러면 바보가 아닌 한 어떤 거 투자해야 되죠? 요거 투자해야 되죠? 왜냐하면 수익률은 같은데 위험이 낮은 걸 선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두 번째, C라는 회사가 D라는 회사가 있는데, 자, 수익률은 8%고 이게 10%예요. 근데 위험이 똑같아요, 이게. 그러면 두 개는 어떤 거 투자해야 되죠? 당연히 위험이 같으니까 수익률이 좋은 이걸 선택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위험이 같다면 수익률이 높은 거, 그 다음에 수익률이 같다면 위험이 낮은 거, 이렇게 투자하는 걸 뭐라 그러냐? 이걸 갖다 우리가 지배의 원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쪽을 위험이라고 하고 이쪽을 수익률이라고 해서 요 모든 회사를 다 점을 찍어봐요. 점을 찍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회사하고 여기 있는 회사를 잘 비교해보면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 위험은 같은데 수익률이 좋은 여기도 투자해야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회사하고 자, C하고 이 회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위험은 수익률은 같죠? 그죠? 그렇다면 위험이 낮은 C를 투자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점들이 이렇게 있으면 어디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요 끝으로 따라가는 선을 따라가야겠죠? 그렇죠? 그죠? 이 선을 투자하는 게 좋을 거 아닙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 효율적 투자 기회선이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불러요. 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배 원리에 따라서 효율적 투자 기회선에 투자를 했다라는 거고, 자, 변동계수라는 건 뭐냐? 변동계수라는 건 여러 가지 주식이 있다라고 하면 위험을 수익률로 나눈 겁니다. 자, 위험을 수익률로 나눈 거니까 이게 작은 게 좋을까요? 높은 게 좋은 걸까요? 작은 게 좋은 거죠. 왜냐하면 위험이 낮고 수익률이 높은 게 이 값이 작을 테니까 작은 게 좋은 값을 가질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7번의 정답은 수익률이 같으면 위험이 작은 걸 투자해야 되죠? 틀렸죠. 자, 밑에 8번에 보면 변동계수가 나옵니다. 변동계수. 그러면 A하고 B를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변동계수라는 게 아마 그 용어 자체가 위험을 수익으로 나눈 겁니다. 그럼 A는 어떻게 되죠? A는 7을 10으로 나누니까 0.7이고 B는 위험이 얼마예요? 11%고 20이니까 0.55죠. 그러면 요거에 의미하는 수치는 한 단위 수익당 위험이 0.7, 한 단위 수익당 0.5예요. 어떤 펀드가 더 좋은 거예요? B가 더 좋은 거죠. 왜냐하면 위험이 더 적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B 펀드가 더 좋다라는 거. 자, 1번 보죠. 자, 변동계수는 0.7이다. B는 0.5다. 자, 상대적 위험을 고려하면 B 펀드를 선택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절대적 위험, 그러니까 위험을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난 적어도 위험을 너무 싫어해. 그런 사람들은 어떤 거 투자해야 되죠? 그냥 위험이 낮은 걸 투자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덜 위험하니까 여기에 투자하는 게 맞는데 이건 위험이 11%나 되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위험이 너무 싫어. 이런 사람은 이걸 투자하는 게 맞겠죠. 아무리 수익을 많이 줘도 난 위험이 싫어. 이런 사람들은 그 A를 투자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4번이 틀렸다. 자, 밑에 한번 보죠. 자, 이런 문제가 되게 재밌는데 한번 보죠. 일단은 2년간 투자를 했는데 첫 해에는 100%가 났고 이듬해에는 50%가 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자, 100원을 투자했어요, 제가. 100% 수익이 나면 200원이 됐겠죠. 그래서 200원이 났다가 50%가 깎였어요. 그럼 여기 50%면 얼마죠? 마이너스 100이죠? 그러니까 100이 됐습니다. 다시.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는 100%, 여기 마이너스 50%예요. 그럼 이 두 개를 산술 평균하면 몇 프로가 나오죠? 100 더하기 마이너스 50 나누기 2죠. 그러면 25%의 수익률이 났죠. 근데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되죠? 분명히 100을 넣고 100을 댔으니 빵 풀어야 되잖아요. 빵 프로. 그렇겠죠? 빵 프로가 나와야 되는데 25%라는 말도 안 되는 수치가 나왔죠.
그러니까 요 산술 평균은 맞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산술 평균 안 맞다. 이게 여기 설명되는 겁니다. 그럼 뭘 써야 된다고 그랬죠? 기하 평균 쓰라고 그랬죠? 기하 평균 한번 볼까요? 기하 평균은 여기서 100%가 나왔으니까 2가 되겠죠. 왜냐면 1 플러스 1이니까 곱하기 요거 몇 프로예요? 뺐으니까 0.5가 되겠죠. 1 마이너스 0.5니까 0.5가 됩니다. 곱하면 얼마예요? 1이죠? 1을 루트 씌우면 1이 됩니다. 거기서 1을 뺀 게 기하평균 수익률이니까 0%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하평균은 발생한 수 1 플러스 발생 수익률을 갖다가 연결하는 거예요. 1 플러스 발생 수익률을 이렇게 연결해서 n제곱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빼기 1을 하는 겁니다. 만약 5년 치면 5로 n제곱근을 하는 거고 10년 치면 10n제곱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2년이죠? 2n제곱근을 하고 발생 수익률이 100%니까 1, 발생 수익률이 마이너스 50%니까 마이너스 0.5 해서 요 식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빵 프로가 나왔죠. 그럼 빵 프로 맞죠? 100에서 100이 나오니까 수익이 빵 프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9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기하평균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투자는 다 기하평균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산술평균으로 계산하면 안 맞아요. 자, 그 다음에 10번을 한번 볼까요? 어떤 자산이 있는데 자산이 그럴 수 있겠죠. 내가 아이스크림 장사를 해요. 그러면 아이스크림 장사를 할 때 그게 엄청 더울 수도 있고 그냥 뭐 적당히 더울 수도 있고 엄청 추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더운 해가 있겠죠. 그러면 더울 때는 장사가 잘 되니까 30% 수익이 난다. 그냥 쏘쏘가 되면 10%가 난다. 만약에 여름인데 추워. 그러면 마이너스 30%가 난다. 이럴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날씨가 더울 확률은 한 80%. 그 다음에 이렇게 쏘쏘일 확률은 15%. 그 다음에 추울 확률은 없겠죠. 그러니까 한 5% 정도 된다. 이렇게 하면 이때 내가 기대되는 수익률은 얼마죠?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곱하고 곱해서 싹 다 더하면 그게 뭐예요? 기대 수익률이 됩니다. 어떤 자산에. 자, 이걸 뭐라고 그러죠? 호황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를 불황이라고 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현상 유지가 이거죠. 자, 그래서 본 문제는 10번 문제는 그냥 자산에다가 확률을 곱하면 됩니다. 발생할 확률. 그러면 이게 바로 기대 수익률이 되는 거고요. 자, 11번 문제는 설명을 했죠. 자, 실질 무염 수자 이자 수익률이 2%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보상 수익률이 3%일 때 투자하기 부적절한 게 뭐냐.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냐 이런 거죠. 자, 1번을 보면 기대 수익률은 11%죠. 자, 그런데 위험 보상 수익률은 5%예요. 그러면 계산해 보면 내가 여기서 원하는 요구 수익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와야 될 요구 수익률은 몇 프로죠? 자, 실질 더하기 인플레이션 더하기 위험 보상 수익률이 5%죠. 그럼 몇 프로예요? 10%예요. 그런데 11%가 나왔어요. 그러면 땡큐인가요? 아닌가요? 고맙죠. 왜냐면 이것만 나오면 되는데 여기다 투자했더니 이렇게 나온대요. 그러면 아싸 가오리죠. 그렇죠? 더 많이 나왔네. 자, 그런데 2번을 한번 보죠. 자, 어떤 자산에서 기대되는 수익률이 8.5%예요. 그런데 적어도 이 정도는 나와야 돼 라는 게 몇 프로죠? 자, 2 더하기 3 더하기 4입니다. 그럼 9%가 나와야 되죠? 이건 적어도 이 정도 나와야 되는데 이거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더 크죠? 이 정도 나와야 되는데 이거밖에 안 나왔어. 이건 말짱 꽝인 거죠. 이건 별로네. 쉐트인 자산이죠. 그러니까 투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부적절한 자산이 됩니다. 이해 갔죠? 자,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라는 건 뭐냐? 이거는 어떤 자산에 투자할 때 어느 정도 적어도 나와야 되는 기본적인 수익률이죠.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론적인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이 정도 나와야 돼.
근데 여기는 뭐예요? 실제 수익률이죠, 일종의. 그죠? 내가 투자를 했더니, 실제로 나온 수익률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더 커야 좋은 거죠. 그렇죠? 이게 더 커야 좋은 거고, 이 큰 거를 뭐라 그래요? 이쪽이 더 크면 좋은 거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크면 저평가됐다라고 하고요. 이쪽이 크면 어떻게 되죠? 좋은 게 아니죠. 이 자산은 투자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 자산은 고평가됐다라고 합니다. 어떤 값보다 내게 더 수익이 더 좋아요. 사람들이 더 많이 사겠죠? 값이 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저평가됐다라고 하고, 이쪽으로 하면 이거보다 더 적게 주네. 이거는 상품이 안 좋구나. 고평가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자, 1번에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높은 자산을 선호하죠. 자, 시장이 균형 상태에 도달하면, 여기 같죠? 그죠? 같아야겠죠? 균형이라고 하죠. 자, 정상적 투자 행위에서는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인간이라면, 보통의 똑똑한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게 뭐야? 이게 더 작아야겠죠, 그렇죠? 같거나 그래야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바보라면 바보는 요게 더 이런 걸 투자할 수도 있겠죠. 9% 주는데 8.5%에 투자하는 건 바보겠죠. 자,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쪽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적정 가격에 비해 비싸다. 그렇죠? 비싸다는 개념이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26페이지로 넘어가면, 자, 요건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우리 CAPM이라는 마코이츠가 경영학자인데, 이 사람이 만든 공식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는 공식인데, 그러니까 어떤 자산의 요구 수익률이죠. 자, 어떤 내가 삼성전자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어떤 코스닥에 있는 나노스라는 회사를 투자하거나 이런 기업에 투자할 때 그 회사의 투자람에 따라서 이론적인 수익률이죠. 이 정도는 나와야 돼. 이 정도 안 나오면 나 투자 안 해 라고 하는 이론적 수익률을 계산하는 공식을 만든 거예요. 그게 뭐냐? RF 더하기 자, ERM 마이너스 RF 곱하기 베타다. 요런 공식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냥 암기해 놓으시면 좋아요. 이건 무조건 시험에 나오고요. 다른 어떤 금융 시험에도 다 나오는 공식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요 RF가 뭐냐? 요게 바로 무위험이자 수익률이에요. 아까 정기예금 수익률 있죠? 그러니까 위험이 전혀 없는 수익률입니다. 자, 그래서 요 무위험 수익률은 뭐였죠? 실질 이자 더하기 인플레이션율이다 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요쪽에 붙는 요게 뭐라고 했죠, 요게? 요거를 우리가 위험 보상 프리미어라고 하죠. 그렇죠? 아까 그 계산대로 따르면. 그러면 요건 어떻게 계산하느냐? 요거는 시장 수익률이고요. 요거는 RF 똑같죠? 그렇죠? 시장 수익률이 뭐냐? 이게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대해서 전체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하면 얻는 수익률 있죠? 그걸 갖다가 시장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코스피 200 지수 뭐 이런 것들. 코스피 200이 뭐냐? 우리나라에 있는 1위부터 200개의 종목을 갖다가 지수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올라가면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 자, 그래서 전체를 나타내주고 거기다가 무위험이자 수익률을 뺀 거다. 그냥 이 공식을 그냥 암기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베타를 구한다. 베타는 아까 어디서 나왔죠? 체계적 위험이라는 말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거다라고 단순하게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걸 설명하면은 몇 시간, 심지어는 경영학 학생들이 재무관리론을 배우면 한 달, 2달 배워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해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그러면 갖다 넣으면 됩니다. 갖다 넣으면 돼. 자, 첫 번째 실질 이자율이 몇 프로예요? 3%죠. 자, 물가 상승률은 2%죠. 인플레이션율이 물가 상승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더하면 이게 뭐예요? 5%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식에다가 5%를 갖다 넣습니다. 여기도 5%를 갖다 넣어요.
자, 시장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10%라고 했죠? 여기다 10%를 갖다 놉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베타가 얼마래요? 2래요. 이 주식의 2다. 그러면은 요 식을 다시 한번 쓰면 5% 더하기 10-5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래서 15%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15%라는 건 뭐냐? 이 회사를 투자할 때 적어도 이 정도는 나와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럼 요 값이 크면 어떻게 될까요? 요 값이 크면 요 원하는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럼 사람들이 더 많은 수익을 원하게 된다라는 얘기고, 그 얘기는 이게 높다는 건 바로 더 위험한 자산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나왔지만 위험 지표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표준 편차가 있었죠. 자, 표준 편차는 총 위험이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베타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베타는 뭐다? 체계적 위험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표준 편차와 베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계산하는 거 있죠. 이렇게 어떤 자산에 대한 이론적인 수익은 실질이자 더하기 인플레이션 더하기 위험보상 프리미어인데, 실질이자 더하기 인플레이션은 요 값이 되고요. 요 값은 요렇게 계산한다. 요 위험보상 프리미어는 요렇게 계산을 하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4번을 다시 한번 풀어볼까요? 자, 14번을 풀어보면 무위험이자 수익률은 몇 프로예요? 7%고 A 주식의 베타는 입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의 기대 수익률이 11%다라고 하면, 자, 한번 보죠. 자, 그대로 쓰는 거예요. 공식에다 갖다 쓰면 됩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7%죠? 그렇죠? 7% 더하기, 자, 그 다음에 주식시장의 기대 수익률, 요게 바로 ERM이고요. 11% 빼기 7%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얼마요? 곱하기 2입니다. 자, 그러면 요 11-7, 요 4%는 뭐죠? 4%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체에 투자했을 때 추가적으로 얻는 거죠. 왜냐하면 7%는 기본적으로 주는 거고요. 몇 프로를 더 얹어준 거예요? 4%를 얹어줬기 때문에 요거는 전체 주식에 대한, 자, 위험보상 프리미어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곱하기 2를 한 8%는 뭐죠? 8%? 요거는 개별 주식 A에 투자했을 때의 위험보상 프리미어죠. 왜냐하면 요거는 7%인데 얘는 뭘 바라는 거죠? 더블을 원하는 거죠. 그죠? 8%를 줘야 투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시장 전체에 투자하면 11%면 되지만 이 개별 주식에 투자하면 얼마예요? 8 더하기 7인 15%, 즉 플러스 4%를 더 줘야 그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정도는 투자해야 된다 라는 개념이겠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주식시장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 얼마예요? 4죠, 4. 이건 개별 주식이 아니고 전체 우리나라 시장 주식에 투자했을 때 추가적으로 이 정도는 줘야 됩니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 주식, 요건 뭐죠? 요건 곱하기 2죠. 요 정도 줘야 나 여기 A 주식에 투자할 거예요 라는 그런 프리미어죠. 자, 그 다음에 CAPM이 따르면 기대 수익률 얼마예요? 15%죠. 다 더하면 돼. 7% 더하기 8% 한 15%가 뭐예요? 이 주식에 투자하면서 추가적으로 사람들이 바라는 수익률이다 라는 거겠죠. 자, 주식 A는 공격적 수익으로 시장 수익률이 10% 상승하면 A 주식은 몇 프로 상승할까요? A 주식은 20%가 상승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10% 상승하면 베타가 2죠. 그러면 2배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시장이 10% 하락하면 이것도 20% 하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적인가요? 위험한가요? 위험한가요? 아니면 보수적인가요? 위험하죠. 왜냐하면 시장이 10% 변하는데 얘는 20%가 변해. 그런데 변하는 건 더 변해. 그러니까 변화가 더 많다는 건 더 예측이 안 된다는 거고,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표준 편차가 더 크다는 개념이고요. 더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훨씬 더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5번 문제를 보게 되면, 자,
기대 수익률이 6%고 표준 편차가 10%예요. 그러면 14% 미만일 확률은 약 몇 프로이고 16%를 초과할 확률은 몇 프로냐 이렇게 물어봤죠. 자, 그러면 이거는 조금 응용한 문제인데 자, 평균이 몇 프로죠? 6%죠? 자, 6%입니다. 자, 그래서 요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죠. 똑같아요. 좌우 대칭이고 자, 표준 편차가 몇 프로죠? 자, 10%입니다. 10%. 그러면 1 표준 편차 안에 놓을 확률은 16%죠. 그리고 여긴 10% 빼면 마이너스 4%. 여기가 이제 68% 범위 안에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하면은 자, 20을 더하게 되면 얼마가 돼요? 26%. 자, 그리고 여기는 36%가 되겠죠? 그리고 이쪽은 10%를 빼면 마이너스 14%. 자, 마이너스 24%가 될 거예요. 자, 그렇겠죠? 자, 그러면 잘 생각해보면 여기까지는 95%고 자, 여기까지는 99%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이 전체 면적은 사실 끝까지 있다고 가정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이 전체 면적을 다 더하면 얼마일까요? 전체 면적을 다 더하면 100%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으로 전체는 얼마일까요? 50%가 되겠고 자, 이쪽은 얼마예요? 자, 50%가 되겠죠? 그러면 요 면적을 잘 따져보면 요 면적은 68%니까 요거는 얼마일까요? 여기는 34%, 여기도 34%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기대 수익률이 마이너스 14% 미만일 확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14%죠? 여기가 넘어갈 확률이죠. 미만일 확률로. 그죠? 그럼 어떻게 계산할까요? 자, 보면은 자, 여기까지는 몇 프로예요? 50%죠? 여기 전체는. 여기 몇 프로예요? 여기까지잖아요. 여기는 95% 중에서 50%를 빼면 얼마예요? 45%가 되겠고 그 중에 여기 반절이잖아요. 그렇죠? 50%가 나왔고 그렇죠? 그럼 여기는 얼마일까요? 여기는 여기 전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몇 프로라는 거예요? 95%라는 얘기고 나머지 여기와 여기를 합친 게 몇 프로다? 5%라는 거죠. 5%. 그렇죠? 그렇죠? 그럼 여기가 몇 프로예요? 여기가 2.5%, 여기가 2.5%겠죠. 그러면 14%보다 더 떨어질 확률은 몇 프로인 거예요? 2.5%가 되겠죠. 그렇죠? 자, 두 번째는 16%를 초과하는데요. 16%는 여기입니다. 여기. 그렇죠? 그러면 여기 전체는 얼마예요? 16%의 전체는 68%죠. 그렇죠? 그러면 이 양쪽 넓이는 얼마일까요? 32%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반절이니까 16%를 초과하는 거니까 여기에 반절인 16% 확률로 16%보다 여기가 16이니까 16%보다 더 넘어갈 확률이 16%겠죠. 그렇죠? 다시 한번 여기가 전체가 100이에요. 이 전체는 100이고 이쪽이 50이고 정확하게 반절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16이니까 자, 16% 초과할 확률은 요 면적이거든요. 요 면적. 요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죠? 이 전체 면적이 얼마예요? 68이니까 나머지 반절 면적이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잘랐다고 치죠. 그럼 나머지 면적이 어디가 남아요? 여기 남죠. 그럼 이 면적은 뭐예요? 100 빼기 68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양쪽 면적이 32니까 반절씩 하니까 뭐예요? 이쪽 면적은 16이 되겠죠. 2로 나눈. 그러니까 여기보다 큰 확률은 몇 프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16%가 되겠다. 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아까도 여기 보면 이거보다 낮은 건 어떻게 돼요? 이거보다. 이건 전체 면적이 몇 프로예요? 95인데 그럼 1 빼기 95가 뭐예요? 이 양쪽이죠. 그런 중에 이쪽만 되니까 5%에서 2를 나눈 2.5%가 되겠다. 자, 16번 문제는 베타가 뭐였죠? 베타가 체계적 위험이라고 그랬죠? 자, 거기다 하나 써놓으세요. 베타는 가중평균이 됩니다. 어떻게 계산하냐? 베타 곱하기 투자비중 곱해서 싹 다 더하면 베타 값이 더해집니다. 자, 베타는 가중평균이 된다. 자, 과거 수익률이 10%고 10%입니다.
표준 편차가 7%예요. 자, 그런데 마이너스 11%와 그 다음에 31% 사이에 있을 확률은 뭐냐? 그러면 얼마를 곱하면 될까요? 여기다 21을 곱하고 더하고 여긴 빼기 21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뭐예요? 3표준 편차 안에 노는 거고 3표준 편차는 몇 프로이네요? 99% 확률이죠. 그래서 4번이 되겠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투자 위험과 수익률에 대한 개념이에요. 좀 어렵죠? 그죠? 이번 장은 좀 어려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금융시장,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시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